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재벌가인 한성그룹. 그 화려한 저택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감옥이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나의 이름은 한서윤. 회장의 딸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 있었지만 혼외자라는 이유로 실상은 가문의 수치이자 지워야 할 얼룩에 불과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새어머니와 이복 오빠들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아니, 투명인간이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그들은 사사건건 나의 존재를 부정했고 급기야 내가 가진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서윤아, 내가 우리 가문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해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비정했다. 그가 내민 것은 혼인 서약서였다. 상대는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골에 산다는 이름조차 생소한 강진혁이라는 남자였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어린 시절 사고로 머리를 다쳐 지능이 낮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벙어리 행세를 하며 산나물이나 캐먹고 사는 비천한 팔자라고 했다. 아버지, 아무리 제가 미우셔도 어떻게 이런 곳에 저를. 닥쳐라. 내 스캔들 하나가 우리 그룹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몰라서 묻느냐? 조용히 저 상구석으로 들어가서 죽은 듯이 살아. 그게 내 팔자다. 그렇게 나는 단 한 벌의 소박한 원피스만 입은 채 낯선 검은색 승용차에 실려 강원도로 향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빌딩 숲이 마치 나를 비웃는 괴물처럼 보였다. 차는 비포장도로를 한참이나 달려 핸드폰 신호조차 잡히지 않는 첩첩산중으로 기어 들어갔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낡은 기와조차 제대로 얹혀있지 않은 초라한 오두막집이었다. 그곳 마당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바지를 입고 멍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가 바로 나의 남편이 될 강진혁이었다. 어이 강씨, 여기 데려왔으니 알아서 해. 회장님이 절대 밖으로 못 나오게 하라고 신신당부하셨다. 수행원들은 나를 쓰레기 버리듯 밀쳐내고는 먼지를 휘날리며 사라졌다. 정막만이 흐르는 산골의 저녁.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재벌가의 딸로 태어나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파티장을 누비던 내가 이제는 이 모자란 남자와 평생 감자를 캐며 살아야 한다니. 남자는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멀찍이 서서 멍청해 보이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손바닥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손톱 밑에는 흙이 까맣게 끼어 있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는 것조차 역겨워 고개를 돌려버렸다. 저기, 방, 들어가. 남자가 어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정말 소문대로였다. 혀가 짧은 듯한 발음, 초점 없는 눈동자. 나는 절망하며 오두막 안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삐걱거리는 나무 책상이 전부였다. 밤이 깊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나는 몸을 떨었다. 문 밖에서는 남자가 장작을 패는 소리가 들렸다. 저 남자가 밤에 짐승처럼 돌변하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가 나를 엄습했다. 나는 문고리를 꽉 쥐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자정쯤 되었을까? 장작 패는 소리가 멈추고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공포심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남자가 방으로 들어와 내 앞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커다란 덩치가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래, 죽이자. 그냥 죽여버려. 속으로 수백 번을 되뇌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내 어깨를 잡은 그의 손길이 생각보다 너무나 부드러웠다. 그리고 내 귀 근처로 다가온 그의 숨결이 느껴졌다.
이어 들려온 목소리는 낮에 들었던 그 어눌한 바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갑고 낮고 지적이며 소름 끼칠 정도로 단단한 남자의 목소리. 한서윤 씨, 그만 떨어요. 당신을 해치러 온 게 아니니까.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의 눈동자는 아까의 그 멍청한 눈이 아니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고 깊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는 눈이었다. 너, 당신 누구야? 목소리가 왜? 조용히 해요. 산 아래에도 한성그룹의 감시자가 붙어 있을 테니. 그는 능숙하게 내 입을 막으며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몸에서는 흙냄새가 아니라 고급스러운 침향 냄새가 났다. 그는 내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는 떨리는 내 심장을 멈추게 할 한마디를 내뱉었다. 당신 아버지, 한 회장이 당신을 왜 이리로 보냈는지 압니까? 단순히 스캔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빛에 압도당해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당신은 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한성그룹이 저지른 3천억대 비자금 사건의 단독 책임을 뒤집어 씌울 희생양 말이죠. 이곳에서 당신이 자살로 위장되어 사라져야 그들의 왕국이 유지되거든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나를 버린 것도 모자라 죽이려 했다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그가 내 눈물을 닦아주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까? 당신을 짐짝처럼 버린 그 인간들을 발밑에 무릎 꿇리고 싶지 않냐고 묻는 겁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야? 당신은 그냥 산골 청년이잖아. 그는 대답 대신 방구석에 낡은 바닥재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놀랍게도 최신형 노트북과 수십 개의 모니터, 그리고 복잡한 통신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다. 내 이름은 강진혁. 15년 전 당신 아버지가 무너뜨린 대진물산 강 회장의 아들입니다. 난 이날을 위해 10년을 바보로 살며 이 산속에서 당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드디어 준비가 끝났습니다. 서윤 씨, 당신의 이름과 나의 두뇌가 합쳐지면 내일 아침 한성그룹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 부모는 자기들이 버린 딸의 발등에 입을 맞추며 살려달라고 빌게 될 거예요. 나는 전율했다. 이 남자는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었다. 그는 가장 처절한 복수를 위해 스스로 악마가 된 남자였다. 그리고 나는 그 악마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좋아요. 뭘 하면 되죠? 나의 물음에 그는 내 손을 잡고 아주 우아하게 마치 무도회에서 춤을 청하는 왕자처럼 속삭였다. 우선 신혼밤을 즐겨야죠. 저들이 방심하도록 아주 행복한 비명소리를 산 아래까지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은 거기서부터 시작이니까요. 그날 밤 강원도의 깊은 산골 오두막에서는 누군가의 비명이 아닌 세상을 뒤엎을 두 남녀의 은밀하고도 소름 돋는 모의가 시작되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정지해 있었다. 내 귀에 닿았던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 마당에서 나를 보고 희죽거리던 그 바보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뻣뻣하게 굳은 채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희미한 촛불 사이로 비친 그의 옆얼굴은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초점 없던 눈동자에는 이제 타오르는 불꽃 같은 지성이 서려 있었다. 당신, 누구야? 아니, 당신 정체가 뭐야? 내 목소리는 볼품없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가져왔다. 그것은 이 허름한 오두막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최신형 슬림 노트북이었다. 전원이 켜지자 푸른색 광원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모니터 속에는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 그리고 한성그룹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내부 기밀 문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내 이름은 강진혁. 15년 전 당신의 아버지가 잔인하게 짓밟았던 대진물산 강영우 회장의 외아들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나는 숨을 들이켰다. 대진물산. 한때 한성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유통의 강자였으나 분식회계와 횡령이라는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었던 기업이었다. 당시 강 회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의 가족들은 행방불명되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났다. 그때 내 나이 15이었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내게 이 USB 하나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진혁아, 살아서 증명해라.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의 눈을 피하기 위해 지능이 낮은 바보로 이름 없는 산골 총각으로 나 자신을 죽이고 15년을 기다려온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는 나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모니터를 내 쪽으로 돌렸다. 내가 왜 당신과의 결혼을 수락했을 것 같습니까? 단순히 한 회장이 던져준 푼돈 때문일까요? 아니요. 당신은 그들이 내게 보내준 가장 완벽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열쇠? 나를 이용해서 뭘 하겠다는 거지? 당신 아버지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비자금 수사망이 좁혀오자 모든 장부의 명의를 당신 앞으로 돌려놓았더군요. 당신이 이곳에서 사고로 혹은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하면 그 모든 비리는 당신과 함께 영원히 묻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즉, 당신은 죽어야만 완성되는 그들의 방패였던 셈이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를 산골로 보낸 것이 단순히 눈앞에서 치우기 위함이 아니라 죽이기 위함이었다니. 가족이라고 믿었던 이들의 잔인함에 온몸의 피가 식는 기분이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큰 분노가 머릿속을 하얗게 채웠다. 그럼 당신은 나를 살려주는 대신 무엇을 원하지? 진혁은 노트북을 덮고 내게 바짝 다가왔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내 턱끝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다. 공조, 당신은 한성그룹의 적통이자 모든 비리 장부의 명의자입니다. 당신의 증언과 내가 가진 기술력이 합쳐지면 한성이라는 거대한 성은 단 일주일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당신은 당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들에게 가장 처절한 몰락을 선물하는 겁니다. 어때요? 공평한 거래 아닙니까? 나는 그의 눈 속에서 깊은 심연을 보았다. 거기엔 나와 같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거래해. 대신 조건이 있어. 그들을 단순히 법정에 세우는 것으로는 부족해.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지금의 나보다 더 비참한 바닥까지 추락하게 만들어줘. 할 수 있겠어? 진혁의 입가에 잔인하면서도 아름다운 미소가 걸렸다. 원하는 대로. 이제부터 우리는 이 산골 오두막을 거대한 작전 기지로 바꿀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여기서 신혼의 단꿈을 꾸는 줄 알겠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목을 조를 밧줄을 꼬고 있는 것이죠. 이튿날부터 우리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겉으로 보기에 진혁은 여전히 나무를 캐고 장작을 패는 어리숙한 바보 남편이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냉철한 전략가로 변했다. 그는 위성 인터넷을 통해 해외 금융시장에 접속했고 나는 그가 불러주는 한성그룹 내부의 은밀한 자금 루트를 기억해내 지도 위에 그려 넣었다. 이제 쥐들을 구멍 밖으로 끌어낼 시간입니다. 진혁이 내게 내민 것은
구형 폴더폰이었다. 이걸로 새어머니에게 전화를 거세요. 울먹이면서 남편이 매일 밤 이상한 약을 먹이고 때린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 견딜 수 없게 만드세요. 그들이 직접 이 산골까지 오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갈 때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진혁이 내 손을 꽉 잡아주었다. 그의 온기가 전해지자 묘하게 마음이 진정되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전화 너머로 새어머니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서윤이니? 왜 그러니? 강서방이 잘 안 해주니? 그 사람이 밤마다 정체 모를 까만 물을 마시게 해요. 몸이 안 움직여요. 어머님, 제발 사람 좀 보내주세요. 저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비릿한 웃음소리가 섞인 목소리가 돌아왔다. 저런 가엾은 것. 그래, 안 그래도 내 소식이 궁금해서 내일 오빠랑 같이 가보려던 참이었단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렴. 우리가 곧 해결해 주러 갈 테니.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내던지듯 내려놓았다. 진혁이 무표정하게 말했다. 걸려들었군요. 내일 오전에 도착할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시신을 치우러 오는 기분으로 아주 가벼운 발걸음을 하겠죠. 준비는 다 된 거야? 진혁은 대답 대신 벽면의 거적을 걷어냈다. 그 뒤에는 낡은 나무벽인 줄 알았던 판넬이 열리며 수십 개의 CCTV 화면이 나타났다. 이 산골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목마다 그가 설치해둔 감시 카메라였다. 내일 이 오두막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무덤이 될 겁니다. 서윤 씨, 당신은 내 뒤에 숨어 있기만 하세요. 당신이 받은 고통, 그 100배로 돌려줄 테니까. 강원도의 아침 안개는 유난히 짙었다. 산속의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내 심장은 분노와 기대감으로 뜨겁게 달궈져 있었다. 나는 진혁이 준 낡은 옷을 걸치고 마당 구석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에는 들릴 리 없는 육중한 외제차의 소음. 안개를 헤치고 검은색 세단 세대가 오두막 마당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 문이 열리고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은 새어머니와 명품 수트를 쫙 빼입은 이복 오빠 서준이 내렸다. 그들은 마당의 흙먼지를 불쾌하다는 듯 털어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세상에 이런 데서 사람이 산다고? 서윤아, 너 꼴이 이게 뭐니? 완전히 거지 다 됐네. 서준이 내 쪽으로 다가와 발로 내 구두를 툭툭 건드렸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떨었다. 그들에겐 내가 공포에 질린 것으로 보였겠지만 사실 나는 웃음을 참느라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강서방은 어디 갔어? 그 멍청이 좀 불러봐. 우리가 내 사후 처리 좀 상의해야 하니까. 새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때 오두막 뒤편에서 지게를 진 진혁이 느릿느릿 걸어 나왔다. 그는 입가에 침을 살짝 묻히고 멍청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손님, 돈 주러 왔나? 하하, 야, 저 꼴 좀 봐. 진짜 대박이다. 야, 강서방, 돈 여기 있다. 이거 줄 테니까 저기 구석 가서 굴러봐. 서준이 지갑에서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 허공에 뿌렸다. 돈뭉치가 흙바닥으로 흩날렸다. 진혁은 해에 웃으며 바닥을 기어다니며 돈을 줍기 시작했다. 그 굴욕적인 모습을 보며 새어머니와 서준은 배를 잡고 웃어댔다. 그들에게 이 상황은 한편의 코미디였을 것이다. 하지만 돈을 모두 주운 진혁이 무릎을 털고 일어선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진혁은 방금 전까지 짓던 바보 같은 웃음을 순식간에 지워버렸다. 그는 무심하게 손에 든 돈뭉치를 새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찰싹! 지폐뭉치가 그녀의 뺨을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새어머니가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다. 서준이 주먹을 휘두르며 진혁에게 달려들었다. 이 새끼가 진짜 미쳤나? 죽고 싶어? 그 순간이었다. 진혁은 날아오는 서준의 팔을 가볍게 낚아채더니 그대로 비틀어 바닥에 꽂아버렸다. 으악! 내 팔이. 서준의 처절한 비명이 산골짜기를 울렸다. 뒤에 서 있던 수행원들이 당황하며 품속으로 손을 뻗었지만 진혁이 더 빨랐다. 움직이지 마.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면 내상전의 목뼈가 먼저 부러질 테니까. 진혁의 목소리는 이제 차가운 금속성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는 고통에 울부짖는 서준의 머리채를 잡고 새어머니 앞으로 끌고 갔다. 자, 이제 인사를 제대로 나눠볼까요? 15년 만에 뵙네요. 박 집사님. 아니, 이제는 한 회장 사모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새어머니의 눈동자가 공포로 거세게 흔들렸다. 박 집사. 그녀가 한성그룹의 안주인이 되기 전 우리 집의 가사 도우미였을 때의 호칭이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누가 보냈어? 내가 보냈지.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흙을 털어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들 앞으로 걸어갔다. 서윤아,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저 미친놈 안 말려? 말리다니요, 어머니. 이제 막 공연이 시작됐는데. 나는 서준의 발 앞에 떨어진 5만 원권 지폐를 밟으며 비웃어 주었다. 오빠, 돈 좋아하잖아. 마음껏 주워봐. 이제 오빠가 만질 수 있는 돈은 이게 마지막일 테니까. 그때 새어머니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비명 섞인 목소리가 스피커 밖으로 새어나왔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회장님 자금 세탁 장부가 전부 검찰에 넘어갔어요. 본사에 검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대진물산 강 회장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사가 포털을 도배하고 있어요. 새어머니의 손에서 핸드폰이 힘없이 떨어졌다. 그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진혁과 나를 번갈아 보았다. 당신들이 감히 한성을 건드려?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걱정 마세요. 여기서 죽는 건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들의 권력뿐이니까. 진혁이 손가락을 튕기자 숲속에서 수십 명의 사내들이 쏟아져 나와 수행원들을 단숨에 제압했다. 진혁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사색이 된 새어머니에게 나직하게 속삭였다. 자, 이제 당신들이 숨겨둔 비자금이 어떻게 우리 복수 자금으로 변했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긴 얘기가 될 테니 편히 앉으시죠. 여기는 아무도 찾지 못하는 산골이니까요. 그리고 진혁과 서윤 사이에 흐르는 묘한 감정의 기류. 과연 두 사람은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산골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한성그룹의 황태자로 군림하던 서준은 흙바닥에 처박힌 채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뱉었고 새어머니 박씨는 자신의 모피 코트가 흙더미에 더럽혀지는 줄도 모른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이 가졌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게 다 내 놈 짓이었단 말이냐? 박씨가 파르르 떨리는 손가락으로 진혁을 가리켰다. 진혁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낡은 회중시계 하나를 꺼내 보였다. 15년 전 그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차고 있었던 이제는 멈춰버린 시계였다. 기억하십니까?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고 가로챈 그 수조원의 자산. 그 돈으로 당신들이 누린 15년의 영화는 오늘로 끝입니다. 진혁의 지시가 떨어지자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오두막 마당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했다. 화면 속에는 서울 강남의 한성그룹 본사 건물이 비춰지고 있었다. 수십 명의 수사관이 박스를 들고 건물을 드나드는 모습, 그리고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한 회장의 모습이 실시간 뉴스 속보로 흐르고 있었다. 아, 아버지. 서준이 비명을 질렀다. 화면 하단에는 자막이 쉴 새 없이 흘렀다. 속보 한성 그룹 비자금 5천억 실체 폭로 명의자 한서윤 씨의 증언 확보. 서윤아, 내가 감히 집안을 망쳐놓고 무사할 줄 아느냐. 박 씨가 나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진혁의 수행원들에게 가로막혀 바닥으로 밀려났다.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집안이라니요. 당신들에게 나는 한 번도 식구였던 적이 없잖아요. 처리해야 할 짐짝 혹은 비리를 덮을 방패였을 뿐이지. 이제 그 방패가 당신들의 심장을 찌르는 칼이 된 기분이 어때요? 진혁은 나를 의자에 앉히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 씨,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된 마지막 서류에 사인할 시간입니다. 그가 내민 서류는 한성홀딩스 지분 양도 서약서였다. 한 회장이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내 이름으로 돌려놓았던 차명 주식들. 그것들을 모두 진혁이 설립한 유령회사 레드라이언으로 통합하는 절차였다. 이 사인이 끝나면 한성그룹의 최대 주주는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당신 한서윤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대리인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게 될 거고요. 나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었다. 박 씨와 서준은 그 광경을 보며 실신할 듯 소리를 질러댔다. 안 돼. 그건 내 거야. 내 아들 서준이 거라고. 당신들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뺏어온 것들이었으니까. 사인을 마치자마자 진혁이 노트북의 엔터키를 눌렀다. 그 순간 한성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를 넘어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리며 곤두박질 쳤다. 공포에 질린 주주들이 투매를 시작했고 그 물량은 고스란히 진혁의 계좌로 빨려 들어갔다. 치밀하게 계산된 적대적 M&A였다. 자, 이제 서울로 돌아가시죠. 진혁이 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하죠? 나는 바닥에 널브러진 박 씨와 서준을 가리켰다. 진혁은 아주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이분들은 이 산골이 아주 마음에 드시는 모양이니 당분간 여기서 요양을 좀 시켜드려라. 외부와 연락은 일절 차단하고 내가 먹었던 그 까만 물도 매일 한 사발씩 대접해드리고. 이놈, 내가 사람을 납치하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박 씨의 절규에 진혁이 고개를 숙여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당신들은 지금 해외 도피 중인 상태니까요. 당신들이 직접 사인한 출국 기록과 위조 여권이 이미 공항을 통과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당신들이 이 깊은 산골 오두막에 갇혀 있다고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진혁은 그들의 핸드폰을 짓밟아 부수고는 나를 이끌고 세단에 올랐다. 차 창밖으로 멀어지는 오두막. 그곳에는 15년 전 진혁이 느꼈을 고독과 절망 그리고 내가 느꼈던 비참함이 고스란히 빌런들의 몫으로 남겨졌다. 차 안에서 진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풍경에 머물러 있었지만 손은 내 손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손바닥에 배어있는 굳은 살이 15년의 세월을 말해주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진혁 씨,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내 질문에 진혁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수의 허무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무너뜨리는 것보다 다시 세우는 게 더 힘들거든요. 당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시 정의해야죠. 당신은 왜 나를 선택했나요?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진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내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1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어린 나를 붙잡고 울어주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으니까요. 기억 못하시겠지만 장례식장 구석에서 떨고 있던 내게 사탕 하나를 쥐어주며 울지 말라고 했던 그 꼬마 아이가 내 15년 버팀목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나는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어린 시절의 선희가 이 거대한 복수국의 시작점이었다니.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성그룹 본사 건물의 로고가 깜빡거리며 꺼지고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진혁이 준비한 새로운 시대의 조명이 켜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산골의 정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요란했다. 한성그룹 본사 앞에 도착하자 수백 명의 기자들이 터뜨리는 플래시 세례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차 문이 열리고 진혁이 먼저 내려 내게 손을 내밀었다. 산골 총각의 투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완벽한 핏의 다크 네이비 수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제국을 정복하러 온 제왕 같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다. 넉마 같던 원피스 대신 진혁이 미리 준비해둔 실크 소재의 블랙 드레스가 내 몸을 감싸고 있었다. 비정한 부모에 의해 버려졌던 재벌가 막내딸의 귀환.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우리를 바라보았다. 한서윤 씨,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강진혁 대표와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까? 부친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직접 제보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쏟아지는 질문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본사 로비로 향했다. 로비 중앙에 서 있던 임원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우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들 중 상당수는 어제까지만 해도 새어머니와 오빠의 발등을 핥던 자들이었다. 오늘부로 한성그룹의 모든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산합니다. 진혁의 목소리가 로비의 높은 천장을 울렸다. 그는 나를 이끌고 회장실이 있는 33층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올라갈수록 내 심장 박동도 빨라졌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드디어 내 자리를 찾았다는 전율이었다. 육중한 문이 열리자 한 회장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무실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성그룹의 고문 변호사이자 아버지의 최측근이었던 김 변호사였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윤 아가씨, 그리고 강진혁 씨.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올려두었다. 강진혁 씨가 한성그룹의 지분 35%를 확보했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강 대표님, 당신이 간과한 게 하나 있더군요. 15년 전 대진물산 사건의 진짜 배우 말입니다. 진혁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진짜 배우라니?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 한 회장이었어. 그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 김 변호사는 말없이 가방에서 누렇게 변색된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한 회장이 직접 작성한 친필 유서와 비밀 계약서였다. 한 회장님이 서윤 아가씨를 산골로 보낸 건 단순히 비리를 덮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당신들의 새어머니 박 씨와 그 뒤에 숨은 투자 세력이 서윤 아가씨를 암살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아가씨를 가장 안전한 곳,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강진혁 씨의 곁으로 보낸 겁니다. 나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나를 버린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지옥 같은 산골로 나를 밀어넣었다고. 진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서류를 낚아채듯 읽어내려갔다.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다. 강영우 회장의 아들 진혁을 지켜라. 대진물산을 무너뜨린 건 내가 아니라 우리 가문 내부에 침투한 블랙머니 세력이다. 진혁이 살아 돌아오는 날 모든 진실과 함께 한성의 열쇠를 그에게 넘겨라. 그것이 내 친구 강영호에 대한 나의 마지막 속죄다.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된 거야. 진혁이 포효했다. 15년 동안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그였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사실은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강 대표님, 당신이 산골에서 10년 넘게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한 회장님이 매달 당신의 명의로 은밀하게 비자금을 흘려보내지 않았다면 당신의 그 최첨단 장비와 조직을 유지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김 변호사의 말은 쐐기를 박았다. 진혁은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복수의 대상이 사라진 순간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슬퍼할 틈도 없었다. 집무실의 대형 모니터가 갑자기 켜지며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한성그룹의 최대 투자자이자 해외 자본의 수장인 제임스 리였다. 오, 감동적인 가족 드라마는 여기까지 하지. 한서윤, 강진혁. 너희 둘이 손을 잡고 한성을 먹으려 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제임스 리의 비릿한 웃음이 소름 끼쳤다. 하지만 잊지 마라. 한성그룹의 실제 채무 80%는 내 손안에 있다. 지금 당장 상환하지 못하면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그 왕국은 내일 아침 공중분해될 거다. 진혁아,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게 누구였는지 아직도 모르겠니? 바로 나야. 그리고 이제 내 차례지. 화면이 꺼짐과 동시에 건물 전체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제임스 리가 보낸 용병들이 본사 건물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진혁은 잠시 넋을 놓고 있었으나 내 손을 꽉 쥐는 감촉에 정신을 차린 듯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수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지키겠다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서윤 씨, 미안합니다. 내 복수가 눈을 멀게 해서 진실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가 나를 믿고 당신을 맡겼다면 나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제임스 리 그자가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15년 동안 배운 건 복수뿐만이 아니라 적의 심장을 도려내는 사냥 기술이라는 걸 말이죠. 진혁의 손가락이 자판 위를 번개처럼 움직였다. 이제 복수국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침략자로부터 우리의 성을 지키기 위한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본사 건물의 전원이 일제히 차단되었다. 창밖의 화려한 서울 야경이 순식간에 암전 속으로 사라졌고 비상용 붉은 유도등만이 기괴한 빛을 내뿜으며 복도를 비췄다. 제임스 리가 보낸 용병들이 엘리베이터 점검구를 통해 33층 집무실 턱 밑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서윤 씨,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겨요.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진혁의 목소리는 산골 오두막에서 처음 들었던 그 차가운 금속성을 띠고 있었다. 그는 수트 상의를 벗어 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의 팔뚝 위로 드러난 흉터들은 그가 바보로 위장해 살았던 15년이 단순한 은둔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훈련의 연속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쾅! 집무실의 육중한 문이 폭발음과 함께 튕겨나갔다. 방독면을 쓴 전술 요원 3명이 연막탄을 터뜨리며 난입했다. 나는 비명을 삼키며
진혁이 가르쳐준 대로 귀를 막고 몸을 웅크렸다. 연기 속에서 둔탁한 타격음과 짧은 신음이 들려왔다. 진혁은 어둠 속의 포식자였다. 그는 시야가 차단된 연기 속에서도 정확히 적의 급소를 찾아냈다. 단 1분 만에 3명의 요원이 바닥에 쓰러졌고 진혁은 그들 중 한 명의 무전기를 빼앗아 귀에 꽂았다. 제임스, 겨우 이 정도인가? 15년 전 우리 아버지를 무너뜨릴 때 썼던 비겁한 수법들에 비하면 너무 싱겁군. 무전기 너머로 제임스 리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진혁아, 몸부림쳐봐야 소용없다. 지금 내가 밟고 서 있는 그 건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여자 이미 내 손바닥 아니야. 내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한성의 모든 서버는 파괴되고 너희는 금융 사기꾼으로 낙인 찍혀 전 세계에서 쫓기게 될 거다. 진혁은 내게 다가와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한 줄기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내 손을 잡고 강하게 힘을 주었다. 서윤 씨, 이제 당신이 전 국민의 앞에 서야 할 시간입니다. 저들이 물리적인 힘으로 우리를 억누르려 한다면 우리는 더 큰 힘 진실의 힘으로 맞서야 해요. 그는 구석에 숨겨두었던 백업 위성 중계 장비를 가동했다. 제임스 리가 본사 서버는 장악했을지 몰라도 내가 산골에서 15년간 구축해온 개인 위성망까지는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유튜브와 전 세계 주요 언론사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동시 송출될 겁니다. 당신이 직접 한성그룹의 추악한 이면과 제임스 리의 정체를 밝히세요. 카메라에 붉은 불빛이 들어왔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렌즈를 응시했다. 무서웠다. 하지만 내 뒤에 서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진혁의 존재가 나를 깨웠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한성그룹 한 회장의 딸 한서윤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무장 괴한들에게 점거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우리 경제를 좀먹는 해외 자본의 괴물, 제임스 리가 있습니다. 나는 진혁과 함께 모아온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카메라 앞에 비췄다. 제임스 리가 어떻게 국내 중견 기업들을 사냥해 왔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었는지, 그리고 내 아버지와 강진혁의 아버지가 어떻게 그들의 희생양이 되었는지, 나의 목소리는 점차 떨림을 멈추고 단단해졌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수십만 명으로 치솟았다. 여론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제임스 리를 향해 역류하기 시작했다. 중계가 이어지는 동안 진혁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그는 제임스 리가 장악했다고 믿었던 금융망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제임스, 당신이 우리 자금을 동결시켰다고 생각하나? 아니, 당신의 그 거대한 펀드 자금들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봐. 제임스 리의 안색이 변하는 것이 모니터 너머로 느껴졌다. 진혁은 제임스 리의 비자금 세탁 경로를 역추적해 그가 전 세계 독재자들과 거래해온 검은 돈의 리스트를 국제수사기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었다. 너 미쳤구나. 이 자금들이 터지면 국제금융시장이 마비될 거야. 제임스 리가 비명을 질렀다. 상관없어.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니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느꼈던 그 공포, 이제 당신이 느낄 차례다. 진혁이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본사 건물 지하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 특공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집무실로 들이닥쳤다. 여론의 압박에 정부가 즉각 움직인 것이었다. 용병들은 무기를 버리고 투항했고 화면 속 제임스 리 역시 해외 은신처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자막으로 흘렀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아수라장이 된 집무실에서 나와 진혁은 나란히 소파에 앉았다. 정말 끝난 건가요? 나는 진혁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다. 그는 말없이 내 손을 감싸쥐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진짜 할 일이 많아요. 무너진 한성을 바로 세우고 우리 아버지들이 꿈꿨던 정직한 기업을 만들어야죠. 그때 진혁이 주머니에서 작고 소박한 반지 하나를 꺼냈다. 보석 하나 박혀 있지 않은 산골 오두막에 나무를 깎아 만든 듯한 투박한 반지였다. 서윤 씨, 이 반지는 내가 산골에서 당신을 기다리며 10년 동안 조금씩 깎아 만든 겁니다. 당신을 이용하려 했던 내 마음이 진심으로 변했을 때, 그때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는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이제 재벌딸 한서윤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여자로서 나와 함께 살아가 주겠습니까? 이번엔 급하게 하는 결혼 말고 진짜 평생을 약속하는 결혼 말입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15년 전 장례식장의 꼬마 아이와 산골의 바보 총각,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이 남자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붉은 여명은 더 이상 피의 색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빛이었다. 산골 총각과 재벌 딸의 기막힌 인연은 그렇게 대한민국을 뒤흔든 메가 히트 복수극을 넘어 진정한 사랑의 시작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의 소음과 화려한 조명에서 벗어나 차는 다시 비포장도로를 달렸다. 1년 전 절망에 빠진 채 실려왔던 그 길이었지만 지금의 공기는 설렘으로 가득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강원도의 풍경은 여전히 푸르렀고 첩첩산 중의 골짜기는 포근한 요람처럼 우리를 반겼다. 다 왔습니다. 진혁이 차 문을 열어주었다. 눈앞에 나타난 것은 낡은 오두막이 아니었다. 외형은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마당은 정성스럽게 가꾼 야생화들로 가득했고 오두막 옆에는 작고 세련된 목조 건물이 새로 들어서 있었다. 그곳의 현판에는 대진 한성 희망 재단 숲속의 학교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호화로운 호텔 예식장 대신 우리가 처음 서로의 정체를 확인하고 운명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던 이 마당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우리를 도와주었던 몇 명의 지인들과 재단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아이들 뿐이었다. 나는 화려한 티아라 대신 산골의 들꽃으로 엮은 화관을 썼다. 진혁 역시 값비싼 수트가 아닌 편안한 리넨 셔츠 차림이었다. 우리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서로의 손을 잡았다. 서윤 씨, 이곳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납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당신을 보며 내 계획이 성공할 것 같아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하지만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던 그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복수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라는 걸요. 진혁의 서약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나 역시 준비한 편지를 꺼냈다. 나를 버린 세상을 원망하며 죽음만을 생각했던 제게 당신은 말린 약초 뿌리보다 더 진한 삶의 의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아픈 구석을 알고 있기에 누구보다 서로를 깊이 사랑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제 재벌의 딸도 복수기의 아들도 아닌 그저 진혁과 서윤으로 당신 곁에 있고 싶습니다. 우리는 1년 전 진혁이 직접 깎아 만들어 주었던 나무 반지를 서로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화려한 보석보다 더 빛나는 15년의 인내와 사랑이 담긴 증표였다.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는 잠시 마을 아래쪽 작은 농가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박 씨와 서준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모피 코트와 명품 시계를 걸치고 있지 않았다. 박 씨는 거친 작업복을 입은 채 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고, 서준은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땔감을 구하고 있었다. 진혁이 약속한 대로 그들은 죽지 않을 만큼의 식사만을 제공받으며 자신들이 무시했던 이 땅의 고단함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다. 어머님, 오빠, 일하기 힘들면 말해요. 오늘 저녁은 감자 대신 옥수수를 드릴 테니까. 나의 목소리에 박 씨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예전의 도끼 대신 허망함과 후회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시 고개를 숙여 흙을 만졌다. 그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죽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이 신기루였음을 깨닫게 하는 망각과 노동이었다. 해질녘 진혁과 나는 오두막 뒷산 언덕에 올랐다. 발 아래로 우리가 세운 재단의 건물이 보였고 그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서윤 씨, 저 아이들이 자라나면 세상은 조금 더 공평해지겠죠? 진혁이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다. 나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다. 그럼요. 우리가 겪은 아픔이 저 아이들에겐 걸음이 될 거예요. 돈과 권력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가 먼저인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면 돼요. 우리는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약속했다. 바람이 불어와 진혁이 다려주던 쌉싸름한 약초 향기를 실어왔다. 그 향기는 더 이상 쓰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이겨낸 고난의 향기이자 앞으로 펼쳐질 달콤한 미래의 향기였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